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방금 놀이 시설 중에 자이로 드롭이 낙하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는 이용객들의 괴성이 들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북쪽 방향인데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잠실 석촌호수의 풍경들을 360도 회전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호수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이고요. 그 너머로 동쪽에 동호도 있습니다. 서호와 동호 남쪽 조깅로를 따라 쭉 도열해 있는 약 30층 높이의 주상 복합 아파트들이 쭉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호의 관객석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파트인데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접해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지금부터 15년쯤 전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단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 51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4바퀴 10.25km를 1시간 9분 동안 천천히 달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생이 막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오늘 7월 5일 금요일인데도 평일인데도 잠실 석촌호수에 일주일 만에 나와서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오후 12시 29분부터 오후 1시 38분까지 1시간 9분 동안 천천히 10.25km 석촌호수 4바퀴를 달렸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제가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 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2024년 7월 5일까지 무려 22년 4개월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이고요. 저의 22년 4개월 마라톤 인생에 있어서 42.19km 101회 완주라는 위협을 달성하는데 3파 역할을 한 훈련장 역할을 한 공간이 현재 보고 계시는 잠실 석촌호수 공간입니다. 자, 석촌호수 조깅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깅로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달리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됩니다. 자,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요. 조깅로의 폭은 약 한 5, 6m 정도 됩니다. 자, 조깅로 폭을 자,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을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에서 자이로 스윙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괴성이 들립니다. 아찔한 스릴을 체험하고 있는 자이로 스윙 체험객들입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호 수변무대 밑에는 대형 잉어 길이가 한 40cm는 돼 보입니다. 대형 잉어가 한 100마리 정도는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잉어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지금부터 촬영하겠습니다. 롯데월드 간판과
롯데월드 타워 이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등산의 모든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어제 오늘 새벽까지 또 장맛비가 내렸었는데요. 현재는 햇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부터는 또 한 일주일 내내 장맛비가 계속된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 오늘 드릴 말씀은 등산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취미 활동 1위 종목이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등산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또 은행 법무팀장을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인생이막 직장으로 한국금융연수원에 여신법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금융연수원 출강은 올해가 11주년입니다. 자, 그거 외에도 다른 인생이막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적으로 휴무여서 평일인데도 오늘 7월 5일 금요일 현재 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2시 정도 이 시간에도 지금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5년 전에 은행에서 퇴직하고 4년 전에 2020년에 인문학 서적 3권을 출간을 했고요. 또 작년에는 2023년에는 2권을 출간했고 올해 2월 달에는 1권을 출간해서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 6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2020년 1월에 최초 출간작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이고요. 2020년 3월에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을 출간했고요. 2020년 4월에는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을 출간했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작년에 즉 2023년 3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출간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을 했고요. 드디어 올해 2월 19일 날 인문학 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만 4년 동안 인문학 서적 6권을 출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출간했던 게 2020년 3월에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입니다. 그 책에는 4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청해만 연쇄 살인 사건도 있고 테쿰스의 저주도 있고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도 있고 또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도 있고 이 4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어서 책의 제목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 부제목이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2020년 3월에 출간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출간한 지 4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오늘 등산의 모든 것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근대 등산의 발원 알프스 몽블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의 3대 북벽의 시대, 즉 노스 페이스의 시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7대륙 최고봉 완등, 그 다음에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 이런 순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나라 분들의 그 도전 정신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 한국인 중에서 굉장한 세계 기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이 2005년도에 박영석 대장님이신데요. 현재는 이제 실종되셔서 사실상 이제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 2005년도에 고 박영석 대장님이 달성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1962년생이신데요. 그분께서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건데요. 그 산악 그랜드 슬램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하고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고 지구 상극점을 도달하고 이 세 가지 부문을 모두 완수를 하면 달성을 하게 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인류 최초로 달성하신 분이 2005년도에 고 박영석 대장님이십니다. 자, 고 박영석 대장님은 2001년도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을 달성하시고 2002년도에 7대륙 최고봉 완등을 달성하시고 2003년도에는 북극점 도달을 시도하셨는데 실패하셨고 2004년도에 남극점에 도달하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드디어 북극점에 재도전하셔서 북극점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1일에 북극점에 도달하심으로써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는데요. 자, 그 산악 그랜드 슬램의 그 요건이 히말라야에 있는 8,000m급 14좌를 다 올라야 되고 7대륙 최고봉을 다 올라야 되고 지구 상극점은 북극점, 남극점, 에베레스트 이 세 지점을 지구 상극점이라 합니다. 이 지구 상극점에도 도달을 해야 되는데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세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 그 명예, 그 영광을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에베레스트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안나푸르나의 남벽에 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해발 6,500m 고지에서 실종이 되신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시와 마포구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영석 산악문화기념재단 이 4개 단체가 공동으로 3년쯤 전에 서울의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다가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1층에는 암벽 등반장, 인공 암벽 등반장이 있고요. 또 2층에는 유품 이런 것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 정신을 길러주는 그런 살아있는 그 체험의 학습장으로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약 3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박영석 대장님 외에도 또 어떤 타이틀이 한국인이 가지고 계시냐면 박영석 대장님 전에 7대륙 최고봉 완등과 상극점 도달을 최초로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5년에 바로 허영호 대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박영석 대장님은 지구 상극점 도달, 7대륙 최고봉 완등, 그 다음에 히말라야 14자 완등 이 세 부문을 다 석권을 하셨기 때문에 산악 그랜드 슬램을 2005년도에 인류 최초로 달성을 하셨는데요. 그보다 10년 앞선 1995년에는 한국의 허용호 대장님이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빼고 7대륙 최고봉과 지구 상극점 도달을 즉 2개 부문을 인류 최초로 달성하신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정설은 바로 히말라야 8,000m급은 14좌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그 외에 2개 봉우리가 추가로 좀 인정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정설이 되진 않았는데요. 등산계에서는 히말라야 독립봉우리 8,000m급 14자 외에 2개의 추가 봉우리도 기존에는 그 14자에 포함된 그
그 속봉으로 부속 봉우리로만 취급이 됐었는데요. 2000년대 후반부터는 그 두 개 봉우리도 그 히말라야 14자에 속하지 않고 종속된 봉우리가 아니라 독립된 봉우리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잘 촬영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잘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봉우리가 뭐냐면 얄룽캉과 그 다음에 로체사르 두 개 봉우리인데요. 이 두 개 봉우리를 포함해서 총 16자를 인류 최초로 오른 분은 바로 2007년도에 엄홍길 대장님이십니다. 자, 2007년도에 엄홍길 대장님께서 기존의 정설로 굳어진 히말라야 8,000m급 14자에다가 기존에는 종속된 봉우리로 취급됐던 게 2000년대 후반부터는 독립된 봉우리로 인정해주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얄룽캉과 로체사르 두 개 봉우리를 포함해서 총 16자를 인류 최초로 오르신 분은 바로 2007년도에 엄홍길 대장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타이틀이 있냐면 장애인 최초로 세계에서 장애인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에 오르신 분이 또 한국인이 계십니다. 김홍빈 대장님이라고, 그분은 1991년도에 북미 최고봉인 디날리봉, 과거에는 맥킨리봉이라 했는데요. 지금은 디날리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1991년에 그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을 오르시다가 동상에 걸리셔서 열 손가락을 다 절단을 하셔서 장애인이 되셨는데요. 그 김홍빈 대장님께서 세계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또 도전 정신을 이어가셔가지고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에는 장애인으로는 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완등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봉우리가 브로드 피크입니다. 브로드 피크를 2020년에 오르심으로써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하셨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그분께 완등의 위협을 축하한다라는 그러한 그 전문을 보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산하시다가 실종이 되셨습니다. 하산하시다가 그분이 바로 김홍빈 대장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기존에 최단기간에 오르셨던 분이 2019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2019년 전까지는 히말라야 14자를 최단기간에 오른 기록을 보유했던 분이 한국의 산악인 고 김창호 대장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오르시는데 7년 10개월 6일이 소요됐습니다. 7년 10개월 6일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됐는데요. 그렇지만 2019년도까지는 그게 히말라야 14자 완등 최단 기록이었습니다. 최단 기록.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최단 기간에 오른 기록이 바로 2019년도까지는 그 고 김창호 대장님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록 7년 10개월 6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깨진 게 언제냐? 바로 2019년 10월 29일 날 깨졌습니다. 얼마로 깨져버렸냐면 6개월 6일로 단축됐습니다. 기존의 김창호 대장님의 기록이 7년 10개월 6일이었는데요. 그게 2019년 10월 29일에 무려 10분의 1도 더 안 되는 10%도 안 되는 대폭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6일로 단축이 돼 버렸습니다. 6개월 6일로. 그 기록을 세운 분이 누구냐? 바로 네팔의 산악인인데요. 그분은 푸르자라는 사람입니다. 푸르자라는 인물인데 그분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불과 6개월 6일 만에 완등함으로써 현재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최단기간 완등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이 2019년이니까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그분이 원래 21살의 나이였던
1년부터 21살의 나이니까 2001년입니다. 그때부터 영국의 구루카 용병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용병 생활을 15년 하다가 2018년도 36살의 나이에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최단기간에 완등해야겠다라는 그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전역을 한 겁니다. 물론 군 생활을 할 때도 히말라야 최고봉 에베레스트나 다른 몇 개 봉우리들을 단기간에 올랐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영국의 구루카 용병 부대 14명을 인솔해 가지고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를 올랐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더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최단기간에 오르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존의 기록 고 김창호 대장님의 그 기록 7년 10개월 요기를 깨버리고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오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2018년도에 군생활 15년을 마감하고 36살에 전역을 하고 이듬해인 2019년 4월 23일부터 그해 10월 29일까지 불과 6개월 6일 만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모두 완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이 네팔의 산악인 푸루자라는 분이 그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최단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분은 처음에 이제 네팔 지역에 있는 뭐 에베레스트나 그 다음에 그 안나푸르나 이런 데를 쭉 네팔 지역에 있는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가지고 6개 봉우리를 먼저 봄 시즌에 올랐습니다. 2019년도 봄 시즌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여름 시즌에는 파키스탄에 있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 또 브로드 피크 이런 데를 포함해서 파키스탄 지역의 5개 봉우리를 여름철에 올랐고요. 마지막에는 가을 시즌이죠. 가을에는 다시 뭐 나머지 이제 3개 봉우리가 남아 있죠. 마나슬루, 그 다음에 초호유, 그 다음에 시샤팡마 이런 3개 봉우리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 2019년 9월에 그 마지막 3개 봉우리를 남겨두고 먼저 2019년 9월에 마나슬루를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월부터는 중국 지역에 있는 시샤팡마를 절대 입산을 허가하지 않겠다. 동계 시즌에 접어드니까 중국 지역에 있는 시샤팡마를 입산을 통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시샤팡마뿐만 아니라 초호유도 중국 지역인데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12번째 봉우리로 도전하고 있었던 마나슬루를 등반하다가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중국 지역인 초호유와 그 다음에 시샤팡마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 초호유를 먼저 완등해서 12번째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마나슬루로 가서 13번째로 올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샤팡마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10월이 시작이 돼버렸으니까 입산이 허가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이내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도전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파서블 14-7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프로젝트 파서블 14-7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서블이니까 인간이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는 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다 해서 프로젝트 파서블이고요. 14-7인 이유가 14좌를 7개월 이내에 완등하겠다라는 목표인 겁니다. 14좌를 7개월 이내에 모두 완등하겠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프로젝트 파서블 14-7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번째 봉우리 중국
땅에 있는 시샤팡마를 올라야 되는데 시샤팡마를 중국 지역에서는 10월부터는 입산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분은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팔로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자기가 히말라야 최단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데 기존의 김창호 대장의 7년 10개월 6일을 대폭 단축하는 7개월 이내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모두 완등하겠다, 이런 원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에서 입산을 통제해 가지고 못 오르고 있다라고 인터넷에서 팔로워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이 엄청난 지지를 했고요. 중국의 그 허가 당국에다가도 엄청난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팔 정부, 자신의 고국인 네팔 정부에도 엄청나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팔이 정부 차원에서 인접 국가인 중국에다가 좀 외교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네팔 수상도 면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팔 정부에서도 중국 당국에 엄청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중국 당국이 그 푸르자라는 네팔의 산악인이 14번째로 도전하는 시샤팡마 입산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를 바로 2019년 10월 29일에 오름으로써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최단기간인 6개월 6일 만에 모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했던 봉우리는 안나푸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봉우리는 시샤팡마까지 2019년 4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6개월 6일 만에 그 짧은 기간에 완등을 해버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록 보유자, 아까 말씀드린 고 김창호 대장님의 기록 7년 10개월 6일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험난한 코스인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영국의 구루카 용병 출신의 37살의 나이였던 푸르자라는 그분은 불과 6개월 6일 만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하는 쾌거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가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도전 역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히말라야 등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또 어떤 기록을 우리나라 분이 갖고 계시냐면 극지 마라톤 세계 최연소 완주입니다. 극지 마라톤 세계 최연소 완주. 극지 마라톤이 뭘까요? 그것은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 중국의 고비 사막,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남극 대륙의 남극 마라톤, 이 네 개 지역이죠. 네 개 지역에서 각각 6박 7일씩 250km를 혼자서 먹을 것 다, 잘 것, 모든 장비, 식량, 모든 비품을 혼자서 짊어지고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사막 마라톤이죠. 그걸 극지 마라톤, 물론 남극은 사막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로 뒤덮여 있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모로코의 사하라, 중국의 고비, 칠레의 아타카마는 다 사막이죠. 그래서 보통 사막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그 네 개 대회를 한 해에 1년 동안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매년 월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5월에는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 마라톤, 8월에는 중국의 고비 사막 마라톤, 10월에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12월에는 남극 대륙의 마라톤이 있는데요. 각각 6박 7일 동안 250km를 자신이 숙식할 것을 다 짊어지고 혼자서 달려야 됩니다. 마실 물을 다 짊어지고 또 식사를 할 그런 간식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달려야 되는 그야말로 죽음의 레이스가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인데요. 그것을 4개 대회를 한 해에 1년 동안 다 해야 됩니다.
뭐 두세 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 하면은 그것은 그랜드 슬램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한 해 동안 4개 대회를 모두 완주를 해야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 되는데요. 그걸 세계 최연소로 했던 분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8년도니까 지금부터 6년 전인데요. 2018년도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유동현 학생이 21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로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원래 해병대 출신이신데요. 그분이 2018년도에 21살의 나이로 극지 마라톤 세계 최연소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분은 미국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한다라는 그런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하셨던 분인데요. 2018년도 한양대 전기공학과의 유동현 학생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인들도 엄청난 도전의 역사를 세워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지구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한국인 최초로 오른 분은 1977년도에 바로 제주도 출신의 고상돈 대원이신데요. 그분은 1977년에 한국인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분은 2년 후에 1979년에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봉,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봉, 지금은 디날리봉이라 하는데요. 그곳을 1979년 5월 하계 시즌에 등정에는 성공하셨지만 하산길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은 일본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1970년에 올랐던 분도 그곳을 1984년에 동계 시즌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은 내려오다가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로 1977년에 에베레스트에 오르셨던 고상돈 대장님은 2년 후인 1979년에 5월 달에 하계 시즌에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에 오르는 데 성공하셨는데 하산길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수습이 됐었죠. 반면에 일본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르셨던 1970년에 오르셨던 그분은 1984년에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을 동계 시즌에 단독으로 혼자서 단독으로 오르는 데 성공하셨지만 하산길에 실종이 돼서 시신도 못 수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 디날리봉은 높이 오르기 어려운데요. 해발 6,194m 고지입니다. 자, 이처럼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 여성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는 지현옥 대장이신데요. 이분은 1993년에 한국인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르셨는데 그로부터 6년 후인 1999년에 엄홍길 대장님과 함께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8,000m 급 14좌 중에 10번째 봉우리 해발 8,091m 안나푸르나에 그 지현옥 대장님과 엄홍길 대장님이 같이 무산소로 등반에 성공하셨는데 하산길에 지현옥 대장은 실종이 되셨고요. 엄홍길 대장님은 하산 생존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 안나푸르나를 엄홍길 대장님도 사전 5기 만에 성공하셨습니다. 4번 실패하고 5번째 안나푸르나 도전에서 성공을 하셨는데요. 그게 1999년도입니다. 엄홍길 대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에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오르는 데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께서도 안나푸르나는 1999년도에 사전 5기 만에 해발 8,091m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에 10번째 봉우리인 안나푸르나를 사전 5기 만에 오르셨고 그 지현옥 대장님은 실종이 되셨고요. 같이 하산길에 실종이 되신 겁니다. 그게 MBC 다큐멘터리 스페셜에 그 생생한 게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게 1999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인류 최초로 오른 분은 누굴까요?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인류 최초로 오른 분은 바로 1986년에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입니다. 그분은 독일 출신인데 이탈리아 국적을 갖고 있어서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라인홀트 메스너인데요. 그분이 1986년에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그보다 8년 앞선 1978년에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무산소 산소 호흡기를 가지지 않고 산소통을 휴대하지 않고 무산소로 등반한 에베레스트를 산소통 없이 무산소로 등반한 세계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1986년 히말라야 8,000m 급 14좌를 인류 최초로 완등하신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는 그보다 8년 앞선 1978년에 에베레스트를 산소통 없이 최초로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를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은 누굴까요? 그건 1953년에 영국 원정대 소속원이었던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그 두 분이 인류 최초로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의 등정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산소통을 휴대하고 오르셨는데요. 그게 1953년 인류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입니다. 영국 원정대 소속 대원이었던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 이 두 분이 같이 오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8,000m급 중에 가장 먼저 등정에 성공된 봉우리가 어디일까요?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등정에 성공한 봉우리, 인간이 히말라야 8,000m급 14자 봉우리 중에 가장 먼저 오르는데 성공했던 봉우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1950년에 히말라야 8,000m급 중에 10번째 봉우리인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 산스크리트어로 수학의 여신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수학의 여신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10번째로 높습니다. 해발 8,091m인데요. 인류가 최초로 8,000m급 봉우리에 오르는데 성공한 봉우리가 바로 안나푸르나고, 그것은 1950년에 프랑스의 산악인이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처음으로 오르는데 성공한 봉우리가 바로 안나푸르나 1950년이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의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1953년에 최초의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대륙 최고봉 등정을 세계 최초로 한 분은 1985년입니다. 1985년에 미국인 리처드 베스입니다. 리처드 베스, 미국인인데요. 리처드 베스라는 분이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는데 그게 1985년이고, 그 이듬해인 1986년에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에 인류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상 주요 타이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한국인들의 그 대단한 업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4년 3개월 전에 인문학 서적 두 번째로 출간했던 작품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그것의 부제목이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우리나라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도에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그 부제목으로 제가 잡았었던 겁니다. 자, 정말 한국인들도 위대한 도전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배터리 소진율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멀었습니다. 자, 배터리. 자, 현재 39분째 촬영하고 있고 배터리
배터리의 충전율도 39%입니다. 아까 54%인가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한 30-40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대 등산의 역사, 그 다음에 히말라야 8,000m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뭐 이런 걸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근대 등산의 발원이 바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인데요. 해발 4,871m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이 왜 근대 등산의 발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26일이니까 이번 달입니다. 오늘이 7월 5일인데요. 앞으로 딱 3주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의 열전으로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는 이번에 하계 올림픽을 하게 되면 하계 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되죠. 자, 첫 번째 도시는 하계 올림픽을 3번 개최한 첫 번째 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1908년 런던, 1948년 런던, 2012년 런던. 그래서 영국의 런던이 하계 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의 도시고요. 프랑스는 1900년 파리, 또 1924년 파리, 2024년 파리. 그래서 프랑스 파리도 이번 3주 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면 하계 올림픽을 3번 개최한 세계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24년에 프랑스 파리가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올해 하계 올림픽은 3주 후에 있는 하계 올림픽은 제33회 하계 올림픽인데요. 100년 전에 즉 1924년에 있었던 파리 하계 올림픽은 제8회입니다. 제8회. 1924년 제8회 파리 하계 올림픽 때 그 연도에 제1회 동계올림픽도 프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자, 하계 올림픽은 1896년에 최초로 개최를 했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대 올림피아드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 1회 대회, 즉 하계 올림픽 대회도 처음 개최한 것은 1896년인데요. 동계 올림픽은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난 1924년,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1924년에 동계올림픽 제1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 상황인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8회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동계올림픽을 이제 처음으로 개최를 함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 개최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인 프랑스에서 동계올림픽도 개최하자라고 결정을 했었고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동계올림픽도 1924년에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프랑스 어느 도시에서 제1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정된 장소가 바로 샤몬입니다. 샤몬이 스위스 제네바